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사회문화 6번 지문이에요. 자산유동화 지문인데 보시면은 1문단에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그거를 배경으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읽어보시면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 관계 중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권리와 의무가 뭔지는 알죠?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받아야 할 것. 이게 받아야 할 것을 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권리고 의무는 뭐예요? 해줘야 할 것을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거. 그런 게 뭐 의무인데 예를 들어서 돈 관계에서는 빌린 사람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빌려준 사람은 받아야 하는,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권리, 의무인데, 이게 돈으로 확장이 되면은 채권, 권리할 때 권, 그리고 의무할 때의 채무, 의무, 돈 관계에서 의무가 있는 건 누구예요? 갚아야 할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채권자를 돈 받을 사람, 채무자를 돈 갚을 사람, 혹은 빌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제한다는 거, 이런 단어들은 뭐 잘 모르면은 바로바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법지문에서도 많이 나왔죠. 예전에는 되게 생소한 단어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되게 흔한 단어가 된 거죠.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문으로 지금 괄호 쳐가지고 나온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그런 지금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런 채권과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은 채무자, 돈 갚을 사람이 돈을 안 갚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만 빨고 있어? 안 되죠. 그래서 담보를 받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죠. 만약 이 돈을 안 갚으면 이 담보받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돈으로 제하겠다. 내 받을 돈을 제하고 뭐 남으면 나머지 너한테 돌려줄게 라는 식으로 돈을 안 갚을 경우에 제 B안, 플랜 B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채권이라는 녀석은 자산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채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려준 돈을 100%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값이 받을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가지고 언제 받을지 지금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 시간 후에 여전히 돈을 갚을 능력이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돈 갚을 능력이 안 되게 바뀌어버리는 그 경우. 그럴 경우가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그거를 현재로 가지고 온 거죠. 변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단기간에 현금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현금화 하려면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부실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부실 채권만을 시세의 몇 분의 1 가격에,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인데 이 채권을 받을 확률이 10% 미만이야.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은 사실은 얼마로 쳐야 돼요? 100만 원으로 쳐야 되는 거죠. 100만 원 미만으로 쳐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10% 미만이면 두 개를 곱하면 100만 원 미만이 되는 거죠. 그거를 훨씬 더 싸게 막 50만 원을 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받아내는 그런 식의 돈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채권을 팔기 위해선 당연히 이 채권의 실제 가격보다는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채권 지문도 되게 어려웠던 지문으로 고3 지문에 나왔었죠. 아무튼 간에 손해를 감수하고 팔 수밖에 없어요. 이 자산을 손실 없이 현금,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자,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 이게 유동성의 조건인데,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막 유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유동은 움직일 수 있다잖아요. 이게 뭐 물건에서 아니면 자산에서 부동산에서 동산에서 현금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유동성을 그냥 간단하게 얼마나 현금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과 거의 동일한 가치 불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느낌을 주는 녀석들은 되게 많죠. 뭐 금, 보석, 그리고 정기예금 뭐 이런 녀석들. 그 녀석들은 전부 다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되죠. 뭐 아무튼 이 유동성에 떨어지는 경우는 뭐예요? 현금을 즉시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은행에서 자기한테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사업이죠. 고객이죠. 사업이 아니죠. 고객이죠. 이 고객들이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불려먹는 식으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님 잠깐만요. 저희가 고객님 걸로 돈으로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행 직원들 월급 비싸잖아요. 월급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돈으로 저기 구석 시골에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샀는데 얘가 한 5년 후에는 최소한 몇 배로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팔 수는 없어요. 현금화 할 수가 없어요.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5년만 기다려 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돼요? 개빡치죠. 그래서 은행에 위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유동화를 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산 유동화는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 자산을,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만기가 많이 남았거나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느낌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유동성이 떨어지면 다시 다른 말로는 뭐예요?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하는 거죠. 유동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무튼 이러한 기초자산을 근거로, 이 기초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정기, 예금, 뭐 어쩌고저쩌고 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녀석들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해서 이 증권은 즉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증권을 현금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란가요? 아무튼 그런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금융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녀석들을, 이게 참 웃기단 말이지. 이 녀석들을 어떻게 보면 담보죠. 이 녀석들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이 증권은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녀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자산의 가격과 증권의 가격도 조금 다르겠죠. 기초자산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정도까지를 고려한 후에 증권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겠죠. 이 문단 갈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외환 위기 과정에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권리 의무, 채권 채무, 그리고 유동성까지 설명을 한 후에 자산 유동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건데, 이야기했던 권리 의무, 채권 채무, 유동성이라는 녀석은 전부 다 기출에 한 지문의 주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다면 기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문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 부도 사태를 겪었대요. 채권이 있어도 제때 상환받지 못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회사채, 이 회사 명목으로 발행하는, 회사 이름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채권 발행할 테니까 사주세요. 우리 회사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믿지? 우리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할 테니까 사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당장 현금을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경색됐다. 이 경색은 뭐냐? 다른 단어를, 이 경색이란 단어가 들어간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심근경색. 다른 말로 뭐라면 뭐죠? 심장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마비되었다라는 말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같은 단어, 같은 경색인지 모르겠네. 근데 경색, 맞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신용이 경직되고, 세금 뭐죠? 저 세금 뭐죠? 뭐 한문 다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경직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신용이라는 말 자체가 이쪽 계통에서는 우리는 그냥 누구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돈이 움직이는 세계에서 신용이란 이 사람, 나의 신용, 너의 신용이 얼마까지의 돈을 땡길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돈을 넘겨주는 것, 넘겨받는 것을 신용이라 그러는데, 이 신용이 마비되고 굳었다라는 말은 그냥 이 사람들을, 이 회사를 믿고 회사채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적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너네 괜찮긴 하냐? 그거 사는 거 조금 미뤄봐야겠다. 사는 거 조금 보류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현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부도가 나고요. 이에 정부에서는 이 자산 유동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가 왜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되었는지, 여기서는 자산 유동화 간소화하는 특례 제도네요. 그러니까 다 망하니까 자산 유동화를 조금 더 건드려 가지고 좀 덜 망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동화 전문 회사에도 세제상, 세금 관련해서 유리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제정 맞죠? 예, 법 제정 이후에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서 질문. 왜? 자산 확인 겸 질문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왜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했을까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 생각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라는 것은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 자산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권으로 발행해주는,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녀석인데,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떨어질 경우에 갑작스럽게 오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버리는 회사들의 그런 위험성을 유동성 확보를 시켜줌으로써 살려줄 수 있다라고, 지금 정리가 잘 됐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라면은 주관식에서 왜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는가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주관식 같은 거를. 지금 내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아무튼 간에 다음 문단 갈게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제 법률을 자세히 보자 이거네요.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이게 뭐예요? 뭐겠어요?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이 뭐겠어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산이겠죠. 자산 유동화라는 것이 정의가 이러니까요. 그쵸? 그런데 너무 떨어지지 않고 유동성이 조금 떨어져도 그것보다 더 빠르게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면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떨어지는, 많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자산만 가지고 대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법률상 자산 보유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이다.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래요. 자산 보유자는 자산 유동화가 필요할 때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회사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했네요. 그냥 얘네가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냐라고 했는데, 증권이라는 게 그래요. 이 자산 보유자인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도 자기네 주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이름으로 증권을 발행을 해버리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짧은 그냥 잡지식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얘네 이름으로 증권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거는 그 무상증자가 되는 거거든요. 유상증자라고 해야 되나? 돈을 받는 거니까 무상증자인가? 걔네 구분을 정확히 모르겠어. 아무튼 증자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의 이름으로 증권을 추가로 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식이랑 증권이랑 뭐 같은 말이죠. 아닌가요? 엄밀히 말하면 아닌가요? 근데 나는 증권이랑 주식이랑 똑같은 거라고 여태까지 살면서 봐왔었거든. 뭐 아무튼 간에 일단 봅시다. 그래서 근데 그 자산 유동화를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네가 지금 신용이 경색된 상황에서 현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망할 수 있으니까 자산 유동화를 하는 건데, 자기네 이름으로 또 증권을 발행하면 신용 경색된 게 풀리나?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이름을 다르게 할 겁니다. 증권 발행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회사인 이 SPC를 설립을 하고요. 이 SPC는 국무총리 산하 금융위원회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고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후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자산 보유자가 스스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이 특수 목적 법인의 자산을 양도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법인도 살아있는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인이 따로 행동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자산 보유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녀석이죠. 그런데 만들어진 순간부터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생각을 하고 얘가 따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PC는 자기를 원래 만들어준 이 사람한테, 이 법인한테, 위에 있는 회사한테 자산을 양도받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SPC에, 자산 보유자한테서 SPC로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자산 보유자와 단절된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인을 보호해주는, 새로 만들어진 SPC라는 법인을 보호해주는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방어막 같은 게 있겠죠. 만약에 보시면 자산 보유자,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자산 보유자가 망하더라도 이 자산 보유자가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은 자산 보유자랑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빚도 없잖아요. 얘네가 가진 것은 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으로 돈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뭐 자산의 처분권은 원래 있던 주인이 아니라 이 SPC한테 있기 때문에 SPC는 이 증권 뭐 이런 자산 이런 걸 처분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뭔가 지금 점점 꼬여가는 느낌이 들죠. 증권을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건 그런 걸 총괄하는 역할은 주관사가 하게 되는데 이 주관사가 뭐죠? 증권회사들이 보통 맞는데요. 그냥 주관사라는 그냥 명칭, 그냥 감투 같은 것 같아요. 자, 주관사는 이 증권이 뭐예요? 어떤 증권이에요? 유동화 증권이죠. 유동화 증권. 그쵸? 그래서 이 주관사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 증권을 최대한 잘 빨리 열심히 팔아먹기 위한 활동을 하겠죠. 마케팅을 하고 영업망을 통해 증권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을 판매한 현금은 주관사와 SPC를 거쳐가지고 자산 보유자에게 가게 되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산 보유자가 SPC를 만들고 주관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증권을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은 주관사가 하기 때문에 주관사가 마케팅 및 영업을 위해서 증권을 팔아요. 그래서 현금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다시 SPC로 흐르게 되고 여기에서 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뭐 그렇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자산 보유자는 결국 여기에서 마련하지 못했던 현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SPC라는 것을 통해서 좀 지울까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산은 뭐 금액, 만기, 이자율, 신용 등급이 당연히 제각각이겠죠. 왜 제각각이에요? 왜 제각각이에요? 이 다양한 자산들의 유동성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인데 어떠한 자산도 정확히 뭐 일치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긴 뭐하고 다양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각각일 겁니다. 이 것들 만기, 이자율, 신용 등급 요런 녀석들이 바로 유동성 또는 뭐 위험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 것의 금액을 곱하면은 총액, 이 자산의 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은
수많은 자산들을 집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자산들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게 된대요. 왜 그러죠? 1을 계속 더하면은, 계속 더해가지고 나누면 1인데 왜 갑자기 2가 된다고 하는 거죠? 레벨이?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봅시다. 하나의 채권은 부도가 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아요. 하지만 채권들을 여러 개 모아 놓으면 만약에 A라는 채권과 B라는 채권과 C라는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받을 확률은 3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 받을 확률 3분의 2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중간에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나가리가 돼도 만약에 이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게 나가리가 되면 이게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빵이잖아요. 그런데 세 개를 하나로 모아놨을 경우에는 B랑 C는 받았기 때문에 3분의 2의 돈은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조금 뭐 안정적일 수 있다.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죠.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암튼 여러 개를 섞어서 어떤 녀석이 망해도 다른 녀석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걔로 메꿔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독으로는 절대로 팔리지 않는 부실채권, 아까 맨 처음에 부실채권 가지고 돈 장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실채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실채권도 결과적으로 총 합해지면 신용도가 아예 없는 경우였는데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부실채권이라는 녀석은 그 가격, 구매한 가격에 비해서 실제로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그 권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이득을 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살 때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자산 보유자는 다양한 집합을 통해 투자자의 수요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산 보유자는 유동성을 제고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SPC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마법들을 간지러 이러저러한 마법들을 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만 보아서는 이건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마법 같은 거 아니야? 완벽한 거 같잖아. 근데 그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등은 최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증권에 포함된 채권들이 예상보다 많이 부도가 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신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신용 부도 스와프는 신용 보완 방법 중 하나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우리 기출에도 있죠. 지문에 CDS 여태까지 기출 나왔던 이 자산 관련해서 기출 나왔던 거 다 그냥 섞어 짬뽕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CDS는 금융기관이 부도 위험에 대비해 부도 확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부도 발생 시 일정 한도에까지 보상을 받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보험 같은 느낌인 거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낼게. 넌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없어.
대신에 내가 망할 때 돈을 좀 줘. 평소에 내가 그냥 돈 낼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나는 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망했을 경우에 돈을 좀 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을 사실은 분산시키는 거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수많은 회사들이 본인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것을 가입을 하고 보험,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하는 보험 같은 거죠. 우리도 보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몇만 원만 내고도 암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데가 또 나왔어요. 신용부도 스와프도 정말 좋아 보였지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는 이러한 부도 상황에 대한 예측에 실패해서 CD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CDS를 발행한 금융기관. CD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뭐죠? 그러니까 그 CDS라는 것을 신청한대요? 아니면 신청 받아가지고 그 보험 같은 것을 팔아준 녀석이에요? 팔아준 녀석인 걸로 보이죠? 이 부도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한 후에 일정한 확률을 계산을 해서 CDS라는 것의 금액을 책정을 해야 돼요. 보험도 똑같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세계금융위기 때 너무 많이 부도를 해버린 거야. 그렇다는 것은 자기네가 CDS로 보상해줘야 되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해놓고 돈을 굴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회사한테 돈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란다. 금융기관 맞네요. 이 금융기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금융기관이 CDS에 가입을 하는 거죠. CDS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이 가입을 하는 거죠. 그게 맞나요? 너무 불친절하네. 근데 이런 말은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이 뭔가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가 안 흘러간다고 불친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변명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펀드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실물 경제도 영향을 미친 거라고 나와 있고요.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세계 각국에서는 자산 유동화의 순기능을 알리면서도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공시 뭐 널리 퍼뜨려가지고 뭐 이미 뭐 공지하고 뭐 알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합된 기초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말을 안 쉬고 30분 넘게 했더니 입에 꼬이네요. 아무튼 이 자산 유동화라는 것이 당연히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반면에 분명 어두운 이면도 위험성도 작용하고 있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잖아. 원래 A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A라는 회사에 고객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A라는 회사가 망하면은 그냥 고객들하고 같이 망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SPC라는 녀석을 만들어가지고
이 녀석들로 A사가 망할 위험을 부담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SPC에는 뭐가 섞여요? 주간사와 그리고 주간사의 고객들이 또 섞이죠. 여기랑은 또 다른 것들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녀석조차도 위험해서 CDS를 발행하고 가입한대요. CDS 관련해서도 CDS를 발행하는 금융기관과 CDS라고 하니까 시리가 켜졌어요. 아무튼 CDS라는 이 발행 기관과 또 켜지냐? 아니구나. 그리고 이 발행 기관의 고객인 뭐 금융기관들까지 이 고객이 금융기관인지 CDS 발행기관이 금융기관인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금융 관련한 것까지 엮여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만 망하면 됐는데 이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묶어버렸는데 이제 망할 경우엔 더 크게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있는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크게 묶어버린 거예요. 점점 더 크게 묶다가 만약에 정말로 이 제일 상위에 있는 이 녀석이 망하면 이 녀석도 당연히 망하고 이 녀석도 당연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망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대폭락, 경제 대폭락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리만 사태라거나 버블 붕괴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문은 여기서 끝났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쓱 훑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 풀면 될 것 같고요. 오, 단어 문제는 별로 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도 그냥 안 풀게요. 이것도 그냥 답지 보면 되잖아요. 풀이랑 답지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나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안 풀 거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풀 건데 봐봐요.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한 설명을 봐주셔야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정리하면서 읽었잖아요. 제 머릿속엔 일단 기억나는 대로 지금 풀기는 해볼 거거든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SPC에 대한 말만 보고 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선지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을 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적절한 거 찾는 거는 이 녀석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미 지문 보면서 이해를 했죠. 유동화 증권을 유통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건 뭐예요? 주간사입니다. 자산 보유자의 신용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신용을 가진다. 맞네요? 그쵸? 끝. 끝이고요. 나머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직접 찾아보시고 답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3번. 보기는 가에 대한 설명이라 그러는데 가가 뭐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뭐예요? CDS까지도 망해서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에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죠. 일단은 보기를 안 보고 그냥 여기에도 보기를 안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녀석이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 지문을 엄청 자세하게 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SPC에서도 신용보완이 이루어지면 CDS까지 한 거지만 그게 위에서 망해버리면 다 망해버릴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동시에 부도가 날 수 있는 채권들을 집합한 경우에는 집합 과정의 위험도를 낮추지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채권이라는 것이 채권 A, B, C라는 각각 다른 채권이 있고요. 채권 A 그리고 A 프라임, A 땡땡이라는 채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A라는 채권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얘는 A 프라임에 묶여 있어요. 얘가 망하면 얘가 망하고 얘가 망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 얘네를 전부 다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위험도를 낮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3번 자산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생겼을 때는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은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돼. 이거 일단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넘기고요. 4번 CDS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하겠군. 이 뭔 말이에요? 이거 아니지 않나요?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은 무엇과 관련된 거죠? 기초자산 보유자가 SPC를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 SPC에서 발행한 증권이 CDS로 가는 거죠. 또 시리가 켜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에 대한 파악은 사실은 맞나? 사실은 CDS와 1차적인 연관은 없는 거거든? 일단 5번도 볼게요. 가 이후,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게 된 것은 이러한 자산유동화 증권과 그거에 대한 보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지 않다. 이게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럼 답은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렇게 해놨긴 한데 3번 물음표고 4번도 살짝 물음표가 가긴 해서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자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채권,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문제가 일어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집합하여 신용도를 높인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 자, 봐봐요. 신용등급이 낮은 녀석들을 집합해서 신용도를 높인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대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일부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주담대가 뭐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집을 살 때가 되면 알게 되지만은 주택을 사야 돼. 그리고 이 주택을 살 거야. 문서로 이미 법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 그래, 너 이 주택 사 대신에 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우리가 빌려줄 거야. 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 그걸 줘야 되지만은 이 신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집을 사기 전에 이미 산 것이라고 간주하고 돈을 주고, 그리고 집을 사기 전에 이미 이 집을 살 거라고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을 해놓고 나서 은행에 가면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집을 사기 전에도. 그래서 이렇게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아니면 집을 사는 정확한 건 몰라요. 내가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집을 사면 은행에서 내가 낸 돈 말고 나머지 돈을
그 판매자한테 바로 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동산이 상승을 해서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 자산 유동화에 참여한 기관들은 계속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은행들이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되게 많은 자산 유동화 증권들을 모아가지고 또 SPC를 만들고 또 SPC를 만들고 또 SPC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익원들을 만들어냈어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CDS도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 것의 전제 조건은 사실은 하나였어요. 부동산 불패라는 거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자 모든 채권의 가격이 전부 다 가격이 내려가며 손실을 발생한 거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채권의 채권이 망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채권을 기반으로 그 채권의 어머니인, 그 채권의 부모인, 그 채권의 뿌리인 그런 부동산이 망하니까 전부 다 망하고, 이 SPC 증권은 전부 다 망해버리고 CDS도 전부 다 망해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손실을 입게 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SPC 애들은 CDS한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야, 돈 줄 테니까 내가 망했을 경우에만 나한테 돈 줘 라고 했죠. 그런데 망했다 이거예요. 지급을 요청했는데 정말 많이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던 신용보완자들은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했으며 CDS의 투자자들도 큰 손실을 보았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의 세부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자산 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들 역시 큰 손실을 보았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CDS에 투자하여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이것이 말장난인 것 같은데요. 3번부터 볼게요. 자산 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의 손실이 생겼을 때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은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되는군. 전가 안 되죠? 답은 3번이네요. 아, 이거 말장난인 줄 알았어, 4번이. 이게 지금 기초자산 보유자와 SPC라고 하는데, SPC의 증권이 망한다고 해도 이 SPC가 망하는 거지 기초자산으로 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위에다 쓸게요. 기초자산 SPC CDS라는 데에서 망했을 때는 얘들이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망하고 이런 식으로 망했다라고 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뿌리 자체가 요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을 기반으로 이게 파생된 거고 얘가 파생된 거라서
얘들이 망하려면 전제 조건이 얘가 적당히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망하고 도산하고 뭐 폭삭 그러니까 다 박살나 버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그래서 이 기초 자산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 얘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망해서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은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가 안 되고, 자산 보유자가 입은 손실도 증권 발행자에게 전가가 안 되기 때문에 SPC라는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헷갈렸냐면, 보시면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녀석 자체가 CDS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복이었어요. 이 위는. 그쵸? 그래서 이거에서 일단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그리고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하겠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부도 확률에 대해서 과소평가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 기초자산의 부도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정확한 파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3번이라는 더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식으로 보기 문제 풀 때, 아니면 다른 문제 풀 때도, 2개 정도의 선지가 남게 된다면, 내가 어떤 것을 풀 때, 이 2개 선지 중에 어떤 것을 풀 때, 나 스스로 머릿속을 정말 더 많이 굴렸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더 많이 굴린 녀석에 더 정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 녀석이 틀린 놈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머리를 안 굴린 놈이 더 직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녀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문 설명을 좀 길게 했죠. 근데 이 지문 좀 그런 지문이었어요. 끝.